본격적으로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뜯어 말리고 싶은 사랑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빈자리의 주인공이 바로 그 도시락 싸기 전문가 분이십니다. 네, 맞습니다. 이제까지 비어 있었던 도시락 가게를 차리셔도 무방할 것만 같은 그분을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문제적 면모를 포착해서 심리학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작가십니다.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 소설 심리치료실의 황미연 작가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주 자분자분 걸어오시네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우리 시청자분들께 먼저 소개 직접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 소설 심리치료실의 작가 황미연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잠깐 많이 떨리시나 봐요. 네. 저희가 하지만 해치지 않아요. 네. 해주시고요. 네. 자, 그 책의 제목부터 기획이 아주 돋보여요. 네. 이 흥미진진한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심리 분석을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는지 궁금해요. 제가 처음에 그 영어 관련 직무를 보다가 조금 전문적으로 한번 영어를 공부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번역대학원을 진학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주변에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뭔가 전문적인 분야가 있으면 조금 더 번역 업무를 쉽게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보니까 심리학에 조금 관심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굉장히 재밌게 봤던 소설 속의 주인공들의 심리를 한번 분석을 해보다가 결국에는 독일로 가서 심리학을 유학하려고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제목이 굉장히 재밌잖아요. 문제적 주인공만 오세요라는 제목인데요. 이런 책을 쓰게 만든 그 문제적 주인공 1번 타자가 누구인가요? 1번 타자는 위대한 개츠비에 나오는 개츠비. 네. 문제 많은 사람이죠. 이 개츠비라는 인물이 평생을 쫓았던 초록 불빛이 있잖아요. 그게 바로 데이지에 대한 사랑인데 저는 그 소설을 읽으면서 과연 그게 사랑일까 하는 의문이 들어서 본격적으로 심리학적인 분석을 해보게 됐습니다. 네. 이 많은 주인공들 심리 분석을 하셨는데 우리가 그 소설 속의 인물은 뭐 소설 속의 인물이니까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심리적으로도 이해할 수 있지만 만약에 그 주인공들이 내 옆에 있다면 끝까지 이해 못할 것 같은 사람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있었어요. 조금 안타까웠던 그런 캐릭터인데 혹시 보셨을지는 모르겠지만 천개의 찬란한 태양이라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마리암이라는 인물이에요. 근데 이 마리암이라는 여자가 남편에게 굉장히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폭력을 당하면서도 한 번도 저항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요. 그래서 제 성격으로는 이해가 되지가 않는 거죠. 이거는 굉장히 부당하다라고 말을 한 번이라도 할 수는 있는데 저항을 못해서 그 소설을 분석해보기 시작하니까 성장 배경부터 문제가 있더라고요. 보니까 마리암이라는 인물은 사생아로 자라서 자기 존재 자체를 부정당해오면서 살아왔어요. 그리고 아버지와 제대로 된 유대 관계를 맺지 못해서 남성을 대한 태도도 굉장히 문제가 많고요. 그래서 이러한 성장 배경이 마리암이라는 여성을 매맞는 아내로 만들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정말로 아이디어를 잘 잡은 게요. 네. 그 일상 속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나잖아요. 네. 그런데 이런 일반적인 사람보다 소설에 나오는 주인공은 일반적인 사람보다 훨씬 더 극적인 그 심리적 캐릭터가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캐릭터 있는 주인공만을 가지고 심리 분석을 했으니 앞으로 정말 인식의 폭과 분석의 어떤 방법이 훨씬 더 일취월장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 다루신 작품들 목록을 쭉 보니까 아무래도 최근 작품보다는 고전으로 꼽히는 문학들이 많이 있던데요. 네네. 그런 고전 문학 작품들을 이전부터 꾸준히 읽어오셨기 때문에 그렇게 선택하신 걸까요? 네, 맞아요. 저는 고전을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고요. 그리고 초기 출판 기획 단계에서는 비교적 현대적인 인물들도 조금 많이 들어가 있었는데 결국에는 이제 고전이라고 하면 여러 세기를 걸쳐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은 검증된 작품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고전을 택하면 보다 넓은
독자층을 수용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막판에 루트를 조금 틀었습니다. 네. 아니, 이 책을 보면 고전을 정말 좋아하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그 고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어서 재밌으실 네. 것 같고 고전에 별로 관심이 없었던 분들은 이거 재밌는데? 이거 내가 한번 꼭 읽어보고 그렇지. 싶다. 뭐 이런 생각들을 할 수 있어서 다양한 분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서 저도 그 예전에 읽었던 그 리플리 얘기가 네. 좀 다시 한번 와닿았거든요. 그렇죠. 리플리 증후군의 리플리잖아요. 네. 맞아요. 그 리플리가 되게 거짓말을 너무 능수능란하게 잘하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 사람도 어린 시절에 그런 아픈 배경들이 있었고 그런 것 때문에 이렇게 변해갔구나라는 걸 이해하게 되니까 다시 한번 읽으면 이거 새롭겠는데?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참 재밌었어요.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도 재밌게 보신 작품이 있으시다고? 그러면 저의 경우는 나의 라임 오렌지 나무 거기에 제재의 이야기가 네. 있었어요. 나는 옛날에 책 읽었을 때는 왜 제재가 이렇게 폭행을 자초해서 얻어맞고 이렇게 이런 상황이 전개되는가는 잘 몰랐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을 행동화라는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폭력이 언제 올지 모르는 불안감 이런 것에서 벗어나려고 해서 먼저 폭력을 유발하고 그것을 자초해서 그걸 끝내버리는 네. 그러한 심성들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 주인공의 열악했던 상황도 떠오르고요. 또 그 제재가 좀 벗어나기 위해서 탈출구가 한 명 있잖아요. 그 뽀르뚜가 아저씨. 네. 그래서 그런 탈출구가 누구에게나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러한 탈출구의 여지를 자기가 부모가 아닐 때 제3자로서는 그런 역할까지 해주는 것이 가족 내에서도 필요하고 사회적으로도 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까지 하게 됐어요. 네. 제재는 자신의 동생, 막내인 루이스를 굉장히 극진히 대접을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나는 다른 형제들과는 다르다라는 우월감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런 것이 이제 도덕적 피약증으로 설명될 수 있어요. 네. 도덕적 피학증. 네. 아까 처음에 말씀하셨던 그 개츠비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 개츠비의 이야기를 읽으면 사람들은 이런 로맨티스트가 있을 수가 있나 이렇게 보통은 이해를 하고 또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게 영화에서도 보면은 그게 디카프리오여서 그랬는지 다 이제 디카프리오에 좀 이입을 해서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면은 뭔가 이제 개츠비의 사랑이 잘못됐다거나 이렇게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오늘 우리 주제와 또 맞는 것 같기도 하고 해서 그 부분의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고 싶어요. 개츠비는 이 데이지를 성취해야 할 목표로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내가 가난했기 때문에 이 여자에게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서 내가 부자가 되거나 아니면 조금 더 나은 사람이 되면 이 가난했던 자신이 실패했었던 어떤 이상향을 다시 되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굉장히 병적으로 집착을 한 거죠. 사실은 저는 그것을 사랑이라고는 보지 않아요. 자기 삶의 완성을 위해서 그렇죠. 필요했던 굉장히 단위였던 이기적인 거군요. 거죠. 그 집착과 순애보의 경계를 가르는 게 참 힘든 것 같아요. 네, 맞아요. 또 어려운 주제. 이것도 50분짜리 방송 프로그램 하나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저는 위대한 개츠비를 보면서 이게 1920년대 미국이거든요. 네, 맞아요. 1918년도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거기서 엄청난 특수를 누린 미국이 엄청난 성장을 해요. 근데 그게 곧 대공황을 가져오는 전조인데 그 당시 미국의 삶, 그 일반적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풍요로웠고 또 얼마나 방탕했으며 얼마나 많은 갈등과 문제를 야기시켰을까. 그게 바로 개츠비라고 생각이 들고요. 거기서 나온 심리적인 요소도 아주 중요하고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을 보면서 그 캐릭터, 문제적 캐릭터가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탄생한 것일까? 이것도 함께 보면, 즉 심리적 맥락의 분석과 사회적인 재해석도 함께하면 더 흥미롭지 않을까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